안녕하세요. 저는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70대 여성입니다.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라는 말은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갚으며 원하는 빨리 잊으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 속담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사실 주변의 수많은 도움의 손길과 가족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는데요. 제 인생에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촌동네에서 나고 자랐어요. 사실 저희 고향은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동네였어요. 전쟁 때 피난민들이 모여 마을을 일구었던 곳이었고 전쟁 후엔 정말 참혹하다 싶을 정도로 가난하고 못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날이 거의 없었고 늘 배고픔에 굶주려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면서 저는 꼭 배 터지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성공한 어른이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죠.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란 남편은 저보다 2살 위 오빠였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남편과 결혼해 저흰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꿈은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성공이었죠. 남편은 먼저 동네를 떠난 친구의 말을 듣고 무작정 서울로 절 데리고 상경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진 거 없었던 가난한 저희 부부는 서울의 자리를 잡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겨우 판자촌에 방 한 칸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저와 남편은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자.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 장인어른 다 모시고 우리가 살자. 상필이가 시장에 물건 파는 거 알려준대. 그거 내가 배워올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어머, 상필 씨가 그래? 다행이다. 여기서 무슨 일 해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여보, 뒷검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잘 배우면 잘 될 거야. 남편은 먼저 서울에 정착한 친구와 함께 유통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당신 미제, 일제 제품들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걸 떼서 팔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평생 총구석에서 농사일만 배우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자신만만한 남편을 믿고 전 응원해줬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 24살에 전 첫째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 둘째를 낳게 되었어요. 남편도 일을 하며 차츰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모든 게 술술 잘 풀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생각과는 다르게 불행은 찾아오고 말았어요. 그때 당신 우리나라가 곳곳에 재개발이 되던 시기였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살고 있던 동네도 재개발을 피할 수 없었죠.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저희 판잣집은 한순간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사고 뭐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정말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처음엔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판자촌에 다시 들어가 살다가 또 철거가 되면 단칸방 새 방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참 그때는 너무나 서러웠어요. 이 넓은 땅덩어리 위에 편히 누울 자리 하나 없다는 게 너무나 서럽고 슬펐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과 다짐을 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내 집 마련이랍니다. 여보, 우리 돈 많이 벌면 다른 것보다 우리 집부터 장만하자.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어. 이 어린애들 데리고 길바닥에 잘 수도 없고 우리 꼭 성공해서 집부터 장만하자 여보.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내가 당신 기필코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게.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애들만 신경 써. 달마다 몇 번씩 이사를 가기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겨우겨우 돈을 모아
방 한 칸짜리 작은 집 하나를 얻어서 살게 되었는데 정말 앞으로의 삶이 너무도 막막했어요. 가난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나 사람을 계속해서 옥죄어오는구나.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겨우 5살,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물론 밖에서 일을 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생각을 했었죠. 부업으로 집에서 신발 밑창을 붙이는 일도 하고 간단한 미싱 일도 하면서 어떻게든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기 때 정말 주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옆집에 아주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저희 아이들이랑 또래 애들을 키우고 계셨거든요. 그때 저희 애들을 정말 많이 봐주셨답니다. 전 감사한 마음으로 가끔씩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렸어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쭤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머니, 항상 감사드려요. 저희 애들 매번 이렇게 봐주시고 이거 제가 오늘 만든 반찬인데 가져다가 드세요. 제가 다음에 일한 돈 받으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유, 애기 엄마, 그럴 필요 없어. 난 이렇게 애기 엄마 반찬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사실 내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 우리 바깥 양반이 너무 잘 먹어. 고마워. 그리고 원래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괜찮어. 사실 그전까진 도시 사람들이라 참 매서고 매정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상경을 하고 나선 계속 좋지 않은 일들만 겪었으니 정이 없는 동네인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의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줬습니다. 별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그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주변 이웃의 도움으로 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나선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되고 힘들었지만 차곡차곡 모이는 돈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답니다. 다행히 남편 유통일도 잘 되다 보니 작지만 저희 집까지 마련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희 집을 마련했을 때가 첫애가 대학에 들어갔을 무렵이었어요. 한참은 더 걸리겠다 싶었던 일을 해내고 나니 너무나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남편과 그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도 마련했으니까 당신 고생하지 말고 이젠 일 좀 쉬어. 평생 손에 물 마를 새도 없이 일했잖아. 앞으로 내가 벌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어. 아휴, 됐어. 당신도 고생하면서 버는데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해서 애들 다 시집장가 가고 나면 그때 쉬어야지. 그리 큰 집은 아니었지만 내 집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태껏 살면서 늘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비로소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군요. 그렇게 집을 마련하고 나선 모든 게 다 안정적으로 잘 흘러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 딸도 다 커서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하고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모든 게 다 순탄히 흘러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이렇게 마음을 놓았을 때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호 위반을 했던 가해 차량이 절 그대로 치고 지나가면서 전 크게 다쳤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이젠 좋은 일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다리를 다치고 나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안 그래도 가게 정리할까 생각했었는데 이참에 우리 가게 정리하고 모아둔 돈이랑 해서 고시원을 해보는 걸 어떻게 생각해? 당신 저번에
우리 집 근처에 고시원 건물 매물 나왔다면서 눈여겨봤었잖아. 우리 둘이 같이 하면 힘들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고시원? 아휴, 이 몸으로 무슨 고시원을 해. 나 다리도 절고 그러는데 난 못해. 못할 거야. 아니야. 건물 관리야 내가 하면 되고 당신은 반찬이나 이런 것만 하면 되지. 내가 같이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고시원 하자. 남편의 뜻밖의 제안에 전 처음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고시원이라니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남편은 절 정말 많이 설득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이 절 설득하지 않았다면 전 지금의 행복을 겪지 못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때 남편 유통가게 정리하고 사고로 합의금 받은 것과 보험금, 모았던 돈들을 탈탈 털어서 그 고시원을 매입했어요. 사실 굉장히 허름한 고시원이지만 그땐 당장 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으니 이걸로 노후를 잘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50대가 되어 고시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고시원을 운영하면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겠거니 했었는데 기구하고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혼자서 현장 일 뛰며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이 어려워 작고 허름한 고시원에서 살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와 남편도 젊었을 적 정말 많이 고생했었기에 그 사람들의 고통을 100번이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봉사도 참 많이 했어요. 노숙자들도 가끔씩 돈이 생길 때면 고시원 한 달 정도 거주하곤 했었는데 좀 힘들어 보일 땐 반값으로 깎아주기도 하고 장기 투숙을 한 사람들은 몇 달이 밀려도 이해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종종 이런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 번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이었는데 한 청년이 비에 쫄딱 젖은 채로 출입문 앞에 서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비를 피하려고 들어온 걸까 싶었는데 절 보더니만 다급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방 있나요? 저 원래 저쪽 고시원에서 살던 사람인데 지금 다른 방을 찾아야 해서요. 혹시 남는 방 있으세요? 아이고, 일단 안으로 먼저 들어와요. 다 젖었네, 다 젖었어. 들어와서 말하면 되지. 왜 밖에서 그렇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방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요. 그 청년은 얼마나 현관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였는지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쫄딱 젖은 모습으로 서 있더군요. 안으로 서둘러 들여보내니 손발을 덜덜 떨더라고요. 그래서 전 허겁지겁 수건을 건네줬습니다. 그리고선 상태를 자세히 보니 뭔가 평범해 보이진 않았어요. 다른 고시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나왔을 것 같진 않고 거기다가 가지고 온 짐도 단촐했죠. 들어와 방을 확인해보니 마침 남는 방 한 개가 있더라고요. 전 바로 방에 있다면서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비 맞지 말고 들어와서 물어보지 그랬어요. 일단 방은 있네요. 방값은 달에 30만 원이에요. 당장 들어올 건가요? 기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게 사실은 저 사장님 소문 듣고 왔어요. 사장님께 사정을 얘기하면 좀 봐주신다고 해서 저 전에 살던 고시원에서 고시원비를 못 내서 쫓겨난 거거든요. 제가 다리만 나오면 밀린 것도 다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진 게 5만 원뿐이라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청년은 제 눈도 쳐다보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전 젊었을 적 돈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사회에 나가
고생하며 일하고 있는 아들, 딸도 생각이 나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부들부들 떨고 있는 청년의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차차 그건 얘기해보고 그나저나 밥은 먹었어요? 지금 점심시간대인데 밥 안 먹었으면 저기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 먹어요. 나도 점심 안 먹었고 그래도 얘긴 들어봐야 되니까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해보자고요. 청년을 데리고 고시원 식당에 앉아 저는 라면과 김치, 밥을 떠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정말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선 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밥을 먹던 그 청년은 그러다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구나 전 짐작을 했죠. 그러더니 털어놓은 청년의 얘기를 듣고 전 마음속에서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다 시골에 계세요. 아버진 돌아가셨고요. 그 뒤로도 어려운 형편에 제가 변호사 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논이고 땅이고 다 팔면서 절 지원해줬는데 벌써 몇 번 시험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미안해서 집에 손을 내밀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가난한 집에서 저 하나 키우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는데 저 지금 벌써 시험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도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리까지 다쳐버리니까 돈은 돈대로 다 떨어지고 고시원에서 내쫓아버려서 정말 답이 없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들어보니 그 청년은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부모님 지원을 받았었는데 도저히 이젠 지원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혼자서 생활비라도 벌어보려고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생활비도 못 벌고 그렇다고 가난한 집에 손을 벌릴 수 없어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럽게 울고 있는 청년을 보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에 어떤 심경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을지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던 게 생각나 저 역시 이 청년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청년은 이게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게 더 느껴졌거든요. 사실 그동안 저희 고시원 상황이 많이 소문이 나면서 그걸 악용하려고 거짓 사연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딱 사람 관상을 좀 볼 줄 알았거든요. 그 청년의 눈을 보니까 그 눈엔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함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전 이 청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요. 있어요. 있어. 난 딱 사람 눈을 보면 알아요. 솔직히 나한테 이렇게 울면서 찾아와서 방을 좀 내달라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난 다 방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난 그 사람 진심을 보고 내주거든. 우선 5만 원도 줄 필요 없고 내가 방 하나 내줄 테니까 여기서 공부해요. 그리고 우리 고시원은 김치도 주고 라면도 있고 밥도 매일 있어요. 반찬도 내가 아침마다 해놓으니까 밥 꼭 챙겨 먹고 알았죠? 여기서 아침에 밥 먹으면 돼요.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그 청년은 저희 고시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 2년을 저희 고시원에서 지냈는데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미안했는지 식당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더군요. 고시원비도 안 냈는데 밥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며칠 지켜보다가 청년의 방에 찾아가 도시락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며칠 그렇게 챙겨주고 나니 청년이 저에게 그만 주셔도 된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저 이렇게 챙겨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안 돼요. 그만 챙겨주셔도 됩니다. 저 달이 나오면 꼭 고시원비 드릴게요. 고시원비는 무슨 됐어. 무슨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고시생이 무슨 돈이 있어.
그냥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변호사 합격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시락 주는 거 부담스러우면 식당 가서 밥을 먹어. 왜 먹으라는 밥을 안 먹어? 내가 지켜볼 거야. 밥 안 챙겨 먹으면 또 이렇게 도시락 싸서 온다.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나서야 그 청년은 겨우 밥을 먹기 시작하더군요. 참 착하고 순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전 그 청년에게 고시원비를 받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지내면서 보니 그 청년은 진짜 싹싹하고 착한 청년이었더라고요. 방값을 제대로 못 내는 게 미안했는지 고시원에서 있는 여러 일들을 착착 도와주곤 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고시원 계단을 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고시원 계단이 반짝반짝 청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보니까 늘 깨끗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청년이 청소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 제가 찾아가 물어봤죠. 아니 왜 고시원 청소를 해? 공부하라니까. 청소 내 담당이니까 앞으로 안 해도 돼.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박내준 건데 공부 안 하고 청소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주머니 혼자 내내 청소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그냥 아르바이트생 뽑았다 생각하시고 뭐든 맡겨주세요. 청소 금방 끝낼 수 있어요. 됐어. 청소 앞으로 절대 하지 말어. 정 그러면 나중에 변호사 돼서 갚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나중에 갚어. 알았지? 농담식으로 그땐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정말로 갚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땐 그냥 그 청년이 부담을 갖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기만 바랬었죠. 상황도 다 알고 있었으니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 청년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죠. 그런 모습이 저희는 참 예뻐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도움을 줘도 그 고마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응원해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한 번은 고시원에서 장기 투숙을 하다가 퇴실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방이 환기가 잘 안 돼서 온통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그 방을 도배하려고 재료들을 사놓고 조금씩 해놓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걸 알고선 그 청년이 글쎄 그 방 도배를 다 해놓았답니다. 그전에도 몇 번 고시원 수리를 도와줬어서 이번엔 저희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도배를 싹 해놓아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게 뭐야? 아유 도진아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휴 안 그래도 네가 할까봐 나랑 남편이랑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몰래 하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알고 이걸 한 거야? 아주머니 저한테 말씀하시지. 저 전에 일할 때 도배하는 사람 보조로 간 적 있다고 했잖아요. 어때요? 완전 깔끔하죠? 이제 이 방 사람 받아도 되겠어요.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아주머니, 앞으로도 저한테 이런 거 언제든지 다 맡기세요. 그 청년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런저런 소소한 수리도 해놓을 때도 있었고 청소도 알아서 척척 해놓기도 했답니다. 사실 그때 저와 남편 둘이서만 고시원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60대가 되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가 힘들었는데 역시나 젊은 사람이 관리를 해주니 정말 빨리 해결되고 좋더라고요. 저희도 역시 그 청년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청년의 상황을 더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마음을 아는지 청년은 해가 갈수록 저희에게 더 잘했죠. 한 번은 깜짝 선물로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밖에서 일을 보고 고시원으로 들어왔는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청년이 내민 선물에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꽃다발과 편지였어요. 짜잔! 아주머니, 오늘 생신이시죠? 생신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 다른 거 해드릴 건 없고 여기 앞 꽃집에서 꽃다발 하나 사왔어요. 사장님 프레지아 좋아하시죠? 제가 딱 아주머니 취향 알잖아요. 그리고 이건 편지. 편지 읽고 너무 감동받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도진아,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아휴, 내가 다 눈물이 나오네. 세상에, 내가 남편 말고 외가 남자한테 이렇게 꽃다발을 받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세상에. 아휴, 아주머니, 벌써 우시면 안 되는데? 좋은 날인데 울지 마세요. 아휴, 또 아주머니 울렸다고 저 아저씨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울지 마세요. 참 마음이 따뜻하고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생일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소소하게 꼭 선물을 해주곤 했어요.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마음과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어 받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런 청년의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된 건 청년의 어머니가 고시원을 방문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전 사실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청년의 어머니가 해주신 얘기를 듣곤 그 청년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제 손을 꼭 잡으며 감사 인사를 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도진이가 항상 저한테 사장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도진이가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이제야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됐네요. 아유, 아닙니다. 저희도 도진이가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어머니께서 아드님을 어찌나 잘 키우셨는지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그날 청년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잔뜩 먹거리를 들고 와 고시원에 가져다 주셨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두 손 가득 무겁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날 식당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그 청년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진이 아빠가 도진이 15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분명 일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억울하게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갔거든요. 그 이후로 얘가 변호사가 되겠다면서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존경했었거든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 꼭 풀어준다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찌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 시험 계속 준비하는 거 보면서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은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도진이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애 아빠 떠나고 나서 상황도 많이 좋지 않았고 갖고 있는 건 다 팔아버려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다 이해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빚은 저희가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청년의 깊은 효심에 전 정말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구나 생각이 들었죠. 지금도 그 청년은 저에게 받은 게 정말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도 도움을 받은 적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침에 밥을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어지럽더니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제 곁에서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도진아, 아휴, 여기가 어디니? 나 쓰러졌던 거야? 아이고, 요즘 자꾸만 어지럽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아주머니 저혈당이래요. 조금만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몸 먼저 챙기셔야죠. 아침에 밥 하시는 것도 당분간 좀 쉬세요. 그때서야 전 제가 저혈당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전까진 사실 건강에 대해 잘 돌보지 않았었는데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청년 덕분에 전 위급 상황을 넘길 수 있었던 거였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며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친아들과 다름없는 사이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년 후 드디어 그 청년이 변호사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진짜 내 자식이 합격을 한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좋았죠. 그날 고시원 식당에서 다 같이 모여 축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날은 정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도진아, 축하한다. 드디어 네가 시험에 합격했네. 정말 내가 다 기쁘다. 앞으로 탄탄대로겠구나.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이게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지금까지 볼 때마다 정말 조마조마했었는데 드디어 합격했네요. 정말 다 아주머니 아저씨 덕분이에요. 제가 꼭 그 은혜 잊지 않고 갚을게요. 그날은 정말 고시원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축하를 해줬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 이후에 찾아올 이별에 조금은 슬프기도 했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이젠 고시원에서 청년이 나가야 했죠. 로펌에서 연수를 받기로 하면서 청년은 저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아들을 독립시키는 것처럼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저희의 마음을 아는지 청년은 끝까지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선 떠났습니다. 도진아, 거기 가서도 밥 잘 챙겨 먹고 끼니 절대 거르면 안 돼.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힘낼 수 있는 거야. 알지? 여기서도 잘 지내고 공부도 잘했으니 분명 거기 가서도 잘할 거라 생각한다. 잘 지내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저 가끔씩 여기 놀러 와도 되죠? 그땐 저 맛있는 거 꼭 해주세요. 나중에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하기 없게예요. 아셨죠? 그렇게 그 청년이 떠나고 난 뒤 저희는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그동안 고시원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던 것도 바로 그 청년이었거든요. 그래도 고시원에 평생 지내는 것보단 더 넓은 곳으로 떠나는 게 훨씬 더 나은 일이니 축하해주며 좋은 마음으로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은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8개월이 지났을 때 제 휴대폰으로 알람이 울렸습니다. 바로 통장 입금 알람이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입금된 돈이 무려 1228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을 해보니 입금자는 바로 변호사가 된 청년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걸었죠. 도진아, 이게 무슨 돈이야? 갑자기 네 이름으로 큰 돈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지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이야? 아주머니, 그동안 저 2년 동안 잘 챙겨주시고 고시원비도 안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 보답을 해야죠. 제가 너무 늦었죠? 사실 더 빨리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첫 수임했어요. 제가 그 고시원 들어갔던 날짜 기억나세요? 12월 28일이잖아요. 그 날짜 맞춰서 드린 거예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마음이 깊었던 그 청년은 저에게 그동안 주지 않았던 고시원비를 준다며 첫 수임비를 받고 저에게 돈을 입금했던 거였습니다. 전 그 돈을 받고서 정말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라 청년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은인이세요. 제가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더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걸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 아주머니가 절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이고, 도진아, 그래도 이건 너무 많어. 그리고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걸 준다는 거야. 다시 돌려줄게. 아니에요. 저 이거 아주머니한테 다시 받으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전 아주머니 만나서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요즘 저도 자원봉사도 하고 돈 없는 사람들 무료 변호도 해주고 있어요. 아주머니 덕분에 세상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보답이니까 꼭 받아주세요. 전 그때
그저 안쓰럽게 보고 방 하나를 내어줬던 것뿐이었는데 이 청년에겐 누구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전 청년에게 감사 인사를 받게 되었어요. 단순히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줬다는 게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과 같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소한 도움이라도 줘야 하는 게 맞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전 그 뒤로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전화를 받고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바로 아들이 심한 우울증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전화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그동안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더라고요. 병원에 허겁지겁 도착을 하자 딸은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아빠, 놀라지 말고 들어. 오빠 회사에서 징계받을 수도 있대. 지금 몇 주 되긴 했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오빠 회사에서 괴롭힘도 당하고 있었나 보더라고.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당했었나 봐. 근데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과 약도 먹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오빠 정말 어떡해? 뭐? 아니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다가 징계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오빠가 직급 상사가 잘못한 거 보고했다가 내부 고발자라면서 배척받고 그랬나 보더라고. 그때부터 부서 내에서 거의 따돌림 당하고 일도 제대로 말 안 해주고 괴롭히고 그랬었나 봐. 나도 들은 얘기라서 사실 확인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무런 말을 안 하네. 그리고 오빠가 그 잘못한 것도 다 덤태기 쓴 것 같대. 기가 막히게도 아들은 억울하게 직장에서 잘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달 내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다가 마지막까지 버림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듣고 있던 저도 억울하고 분했는데 아들은 이미 모든 걸 포기했는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을 게 뻔했죠. 전 아들의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싶었어요.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전 저러다 아들을 잃게 될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밥도 먹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 아들을 보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통곡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현우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이 힘든 상황을 여태껏 몰랐다니. 여보, 나 진짜 엄마 자격이 없는 건가 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살피고 살펴줬으면서 어떻게 내 아들을 몰라? 당신 탓 아니야. 현우도 당신이 이렇게 슬퍼할 거 아니까 지금껏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저런 거지. 당신 잘못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저희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피가 마르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도 찾아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저희 아들을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홀로 있었던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죠. 그러다가 생각이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변호사 합격을 했던 그 청년이었어요. 혹시나 전화를 하면 부담일까 싶어서 이후로 다시 연락을 하지 못했었는데 아들이 억울하게 징계까지 받게 될 위기라고 하니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언이라도 받아보자 싶어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주머니, 잘 지내시죠? 죄송해요.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한번 연락드린다는 게 연락도 한번 못 드렸네요. 별일 없으시죠? 아저씨도 건강하시고요. 형님이랑 누난 잘 지내세요? 도진아, 그게... 아휴, 어떡하니. 우리 아들이 글쎄 회사에서 억울하게 징계받게 생겼단다. 지금 애가 나쁜 생각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아들 이름 어떻게 하니? 네? 아주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현우 형님이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전 전화기를 부여잡고 엉엉 울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도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못했지만 아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다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바로 이쪽으로 오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가서 제가 형님한테 자세히 듣고 말씀드릴게요. 아유, 그런 일이 있으셨으면 바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죠.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가서 들어볼게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그 청년은 아들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와 숨을 고르는 청년을 보고선 전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병실로 들어간 청년은 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죠. 다행히 저희에겐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던 아들이 변호사가 나타나니 그동안의 상황을 잘 설명했던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있었던 좋지 않은 얘기를 저와 남편에게 하긴 아들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초조하게 두 사람이 얘기를 끝내길 기다리다 병실에서 나온 청년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현호가 뭐라고 하니? 어때? 징계 받을 만한 상황인 거야? 우리 딸 말대로 억울한 상황인 거니? 아이고, 어떻게 하니?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행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형님께서 그래도 증거도 있으신 것 같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저 믿으시죠? 제가 꼭 형님 사건 풀어드릴게요. 제 손을 꼭 잡고 자신만 믿으라는 청년의 말을 듣고 전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제발 일이 잘 풀려서 아들이 다시 건강해지기만을 바랬어요. 그렇지만 처음엔 아들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했어요. 이미 몇 달을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기에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청년이 계속해서 아들을 만나 설득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주겠다면서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던 청년의 말에 결국 아들이 설득됐고 그렇게 아들의 사건을 그 청년이 수임하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아들의 사건은 꽤나 큰 사건이던 모양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는 횡령으로 고발 조치까지 한다던 사건이었는데 정작 횡령을 한 사람은 아들의 직속 상사였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들한테 뒤집어 씌워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그게 억울해서 아들이 직접 회사에 보고를 하니까 그날부터 아들은 상사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사가 회사에서도 높은 자리이다 보니 상사 눈치를 보고선 다른 직원들도 아들을 배척하고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 큰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괴롭히고 따돌릴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홀로 그런 환경에 놓여졌을 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웠어요. 그렇지만 횡령 사건이다 보니 만에 하나 이게 잘 풀리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징계를 기다렸다면 아들은 억울하게도 회사에서도 잘리고 거기다가 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다행히 청년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의 억울함을 빠르게 풀고 대처한 끝에 횡령 사건과는 아들이 무관하다는 걸 입증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풀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는데 청년은 징계를 피하는 것만으로 끝내진 않았어요. 아주머니, 저 이번 사건 진짜 가만 못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대요? 저 형님 괴롭혔던 사람들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처벌받게 할 거예요. 제가 끝까지 잘 마무리해드릴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도진아. 내가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정말 고맙구나. 아이, 뭐려. 아주머니 일이면 제가 발벗고 나서야죠.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형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제가 그 억울한 거 다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마터면 억울하게 아들을 잃을 뻔했던 일이 이렇게 잘 풀리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끝까지 저희 아들을 변호했고 그렇게 괴롭혔던 직장 상사들은 다 징계를 받아 직장을 그만두거나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게 되었고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이직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 청년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들에게 심각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청년은 그때 저희 아들 사건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일 아시죠? 저희 엄마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억울하게 보상도 못 받으셨다고. 아마 저희 아버지도 눈 감으시면서 정말 억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잘 풀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고맙다, 도진아. 내가 너한테 이 고마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거 네가 수임료는 안 받겠다고 했지만 이거 꼭 받아다오. 우리 아들 살린 건 너야. 네가 우리 아들 살린 거나 마찬가지야. 정말 고맙다, 고마워. 네 덕분에 아들을 지킬 수 있었다. 전 그날 그 청년의 손을 부여잡고 한참을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들을 구했다는 안도감과 든든한 제 편이 있었다는 고마움, 감사함에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다행히 그날 후로 아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니 우울증도 금세 나아졌어요. 그렇게 큰 사건이 지나고 나서 저희 가족은 변호사 청년과 더 가까워졌어요. 새로 가족이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변호사 청년은 저에게 꼬박꼬박 한 달에 50만 원씩 돈을 보냈답니다. 그 명목은 제가 무료 급식 봉사를 하는 곳에 지원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늘 잊지 않고 돈을 보내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전 보내지 말라고 연락을 하기도 했죠. 도진아, 너 이 돈 보내지 말라니까 진짜 왜 그래? 너 그때 보냈던 1228만 원 그것도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있어. 그걸로 무료 급식하면 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돈 보내지 말어. 아이 아주머니, 요즘 식비가 얼만데요? 제가 50만 원씩 보내드려도 모자라요, 모자라. 제가 더 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더 훌륭한 변호사 되면 많이 보내드릴게요. 아셨죠? 그렇게 변호사 청년은 꼬박꼬박 무료 급식 지원비도 50만 원씩 보내주고 가끔씩 봉사도 하러 온답니다. 지금은 변호사가 된 지 6년 정도가 지났어요. 20대였던 그 청년은 벌써 30대 후반이 되었답니다. 얼마 전엔 저희 집에 깜짝 손님과 함께 방문을 했어요. 같이 온 사람은 바로 결혼할 예비 신부였습니다. 여기 인사해. 시골에 있는 어머니 내 친어머니시고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아주머니도 내 어머니셔. 내가 전에 말했지? 정말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손을 잡아주신 분이라고.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어머님 칭찬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우리 도진오바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변호사 청년은 어느 순간부터 절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그만큼 절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희 가족들도 이젠 우리 집 막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인연일 수도 있었지만 내 작은 선의가 그 사람에겐 동아줄이 되어서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흰 이렇게 가족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요즘도 밖에 나가면 노숙자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사실 방이라도 좀 많이 남아있으면 그곳에라도 그분들을 다 모시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도 한때는 잘 나가는 직장인, 잘 나가는 사업가, 소중한 인간이었을 텐데 그런 상황이 된 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 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엔 환경도 중요하겠죠. 위기의 순간에 동아줄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지금의 상황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겐 별거 아닌 선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겐 지금껏 기다려온 동아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없고 약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작은 손길을 더해준다면 그게 동아줄이 되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요. 올겨울 날씨가 무척이나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